예, 유치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은 그 법정 담보 물권입니다. 이 말은 그 약정 담보 물권과 달리 유치권 설정 계약이나 또 그 계약에 따른 등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과 같은 요건만 갖추어지면은 권리가 발생합니다. 어떤 요건이냐?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예,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서 채권이 생겨야 돼요.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고 이를 적법하게 점유하는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 예, 결국 그러니까 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고 그 다음에 점유하고 있으면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면은 유치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물 전세권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자, 지금 현재 그 문제되는 사람이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건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하여 이제 그 임대인인 전세권자에 대해서 이제 상환 청구권을 가지죠. 그런데 그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상환을 안 해줘요. 필요비 상환을. 그리고 그 다음에 전세권 존속 기간도 만료되니까 이제 전세인이 건물 그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가 이 임차인에게 건물 반환 청구를 하자 이때도 이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도 유치권에 대해서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꼭 그 임대인에 대해서만 반환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유치권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성립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죠. 채권이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해 생겼을 거. 물건이라고 하면 이게 동산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물건에는 부동산도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공사대금 채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비용상환 채권, 그 다음에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예,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채권이 물건에 관해서 생긴 것이죠. 예, 그리고 채권 발생 후에 점유를 취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꼭 그 채권 점유하고 있는 당시에 채권이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그러면은 그 이걸 이제 채권이 물건에 관하여 생겼다라는 의미를 이제 결련성이라고 하는데 결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 보증금 반환 채권과 임차 목적물.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임차 목적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중 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목적물. 네. 그 매매해 가지고 이제 매수인이 등기는 넘겨오지 않고 일단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하고 있는데 이 매도인이 다른 사람한테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등기까지 이전해 줬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매도인의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에 빠졌고 이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게 그런데 물건에 관한 것이라고는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유치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이중으로 이제 매수한 자가 소유권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면은 반환해 줘야 돼요. 유치권이 없기 때문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매매 대금 채권과 목적물 이때도 그 매도인이 이제 목적물을 아직 가지고 있고 매수인이 그 저 등기를 이전 받았어요. 그랬을 때 그 매도인은 자기가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유치권을 그 목적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이제 매수인이 또 제3자에게 또 등기를 이전해서 제3자가 소유권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면은 반환해 줘야 돼요. 예. 예. 그다음에 이 점유가 적법한 것이어야 됩니다. 법
법 조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320조 2항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항의 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일단 그 목적물을 반환해 준 다음에 반환을 해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임대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나 필요비 안 받았지. 네, 그거 점유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강제로 들어가서 그 저기 오히려 임대인의 점유를 이제 침탈하게 되는 거죠. 그건 불법 행위가 되니까 그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불법한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는 안 된다. 또 이걸 이제 판례는 점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점유하거나 모르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 예, 이런 걸 이제 불법 점유라고 합니다. 경미한 그러니까 보통의 과실, 통상의 과실만 있으면 이제 불법 점유가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상황이어야 됩니다. 유익비를 만약에 지출했다고 했을 때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 기간을 허여를 해줄 수 있거든요. 상당한 기간을. 예, 그랬을 때는 그 아직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니까 그 목적물 반환해 달라고 할 때 일단 목적물을 반환해야 됩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그 유치권 배제 특약의 부존재 그러니까 목적물을 점유시키면서 근데 이거 당시 점유하긴 하는데 그 채권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해서 당신 유치권이 그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명시적으로 특약을 했을 경우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유치권의 효력은 이름 그대로 유치할 권리.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유치할 권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임차인이 목적물 소유자에 대해서도 임대인인 전세권자뿐만 아니라 소유자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목적물 소유자에 대해서까지 그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 상환 임대차에 기한 상환 청구권을 그 소유자에게까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물건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권리는 이제 채무자에게만 행사하죠. 유치에 관한 권리는 이제 모든 사람에 대항해서 반환 청구에 대해서 거부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그 이러한 이 유치할 권리는 경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 물건이 경매돼서 경락이니 나 이제 소유자니까 나한테 반환하라 한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자는 나 이거 유치할 수 있으니까 채권 변제 받을 때까지 못 하겠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채권의 변제는 꼭 채무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무는 채무자만 있습니다만은 변제를 할 권한은 이게 이런 경우에 경락인 같이 제3자도 이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락인은 일단 변제를 하고 그 채무자에 대해서 유치권자에 대해서 채무를 가지고 있는 이전 소유자 등이 되겠죠. 이제 구상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당신 채무를 대신 변제했으니까 나한테 그 변제한 금액을 다시 나한테 반환하라 이렇게 예, 구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치권의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이런 불가분성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10개 비슷한 그 가액의 물건을 10개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90%를 변제받았다 하면 9개 대해서 유치권이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10개에 대해서 여전히 100%다 변제받을 때까지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와 있는 예와 같이 예컨대 10개 건물의 창호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이니 공사대금 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해서 그 건물 중 한 건물만 점유의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공사대금 잔액 중 10개 중에 하나다고 해서 10분의 1을 피담보 채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고 그 전부를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성립한다. 예,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치권의 효력 중 중요한 것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우선 변제권은 없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 그 집행 권한만 가지고 있는 채권자와 마찬가지죠. 이 사람도 집행 권한은 없죠. 유치권자는 그냥 유치권이라는 이 담보 물권만 가지고 있는데 그 담보 물권이 그 우선 변제권은 없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 받지 못했다. 그 앞순위에 그 뭐 저당권자 등이 자기보다 우선한 저당권자가 있어서 예 그랬을 경우에는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자기보다 앞선 그 선순위의 저당권자가 있긴 하지만 자기 유치권이 성립한 때보다 앞선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 유치는 할 수 있어요, 목적물.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그 대가를 결국은 그 경락인한테서도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경락인은 그 소유권을 행사하려면은 목적물 사용해야 되는데 유치권자를 만족시켜서 유치권을 그 소멸시켜야만 완차이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 다음에 간이 변제 충당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인의 그 평가에 의해서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이제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실수취권,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는 이제 경매해야 되고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이제 원본에 충당합니다. 예, 이자에 대응하는 말이죠. 원본이란 말은 뭐 1억 원을 대여해주고 그다음에 원리 연 5%로 한다 하면 그때 이자는 5%고 1억 원이 원본이고 그렇습니다. 예, 말씀드린 이 간이 변제 충당 청구권은 그 유치권자가 저기 청구한다고 해서 법원이 바로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322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원이 이건 그 법원은 대부분은 그 경매를 하도록 신청하도록 하겠죠. 간이 변제 충당은 잘 안 들어주겠죠. 이건 뭐 감정인이 제대로 평가했는지 여부도 또 다툼이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유치권자는 유치만 할 수 있지 이게 사용권은 없습니다. 동시행 항변권자를 행사하는 자하고도 비슷하죠. 동시행 항변권은 그 이행을 거부를 할 수만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동시행 항변을 가지고 있을 때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서 그 사용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 거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은 그 동시행 항변권에서 이제 사용한다고 해서 동시행 항변권이 소멸되는 건 아닌데 예, 사용 이익을 이제 반환할 의무만 발생하는 건데 여기에 그 유치권에서는 사용을 한다면은 임차가 그 소유자가 유치권을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자는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사용뿐만 아니라 이제 대여는 더더욱 안 되겠죠. 사용도 못 하는데 담보 제공도 더 안 되고요. 따라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목적물을 임차한 자는 소유자에 대해서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요. 예. 그리고 유치권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예,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이제 그거 청구에 대해서 또 승낙을 해야지 소멸한다는 게 아니라 소멸 청구 의사 표시를 하면 소멸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물론 이제 이게 다툼은 될 수 있겠죠. 법원에 결국 법원에 갈 수 있겠죠. 유치권자가 이를 위반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또 다툼이 있고 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법적으로는 위반해서 소멸 청구하면은 소멸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다음에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 가능해요. 보존에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 없고 그럼 어떤 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냐? 건물이나 토지 임차인이 비용 상환 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때 종전대로 거주하거나 토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종전대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공사대금 채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는 것, 예,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과실에 해당되므로 피담보 채권을 변제 충당하고요. 그다음에 그 공사대금 채권자가 유치물인 건물에 대해서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수령하는 것은 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치물의 이제 대여나 뭐 이런 거에 해당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예, 유치권의 소멸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물권이나 이제 담보물권 일반의 소멸 사유하고 유치권의 특이한 소멸 사유가 있는데 이 일반적인 소멸 사유는 목적물 멸실, 유치물이 멸실돼 버리면 유치권도 소멸하죠.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경우 이 혼동, 예, 그리고 피담보 채권이 변제됐을 때 담보물권 일반적으로 그렇죠. 공통적으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은 담보물권도 소멸합니다. 변제 공탁, 예,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거나 받으려 하지 않을 때 이제 법원에 공탁해서 소멸시켜 버리는 거죠. 피담보 채권을. 그다음에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예, 채권이 소멸하면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은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근데 유치권을 계속 행사한다고 해서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예, 소멸시효가 중단되려면은 그 168조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이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사유에는 유치권 행사라는 건 들어있지 않죠. 어떤 사유냐? 청구. 1호 사유는 청구입니다. 168조. 예. 청구하고 2호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3호 승인. 예. 이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니까요. 그다음에 이 청구도 그 재판상 청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 편지나 내용 증명만 보내서 하는 그런 건 이제 최고라고 해가지고 그것으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은 그 이 효력이 없어져요. 일반적인 그 내용 증명 그 재판상 청구 이외의 이 청구는. 예, 그리고 유치권의 특유한 소멸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채무자의 소멸 청구, 채무자의 승낙업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담보 제공이나 또는 이 점유를 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 가지고 점유를 해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점유해서 그럴 경우에는 역시 또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담보를 제공해서 소멸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유치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해서 과다한 경우, 가 그렇죠. 예, 그럴 경우 아까 말씀드린 예 중에서 그 뭐 10개 그 남아있는 채권액이 물건 점유하고 있는 것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 경우 그때도 이제 유치권에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채무자는 타 담보를 제공해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예, 소멸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점유가 상실됐을 때에도 유치권을 소멸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의 기한 점유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 말이죠. 점유의 상실로 소멸한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점유자로서 점유가 그 침탈됐을 때는 상실 중에서도 이제 자의로 점유를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침탈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것도 상실에 들어가기는 가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점유권에 기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하면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니까 그를 통해서 유치권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유를 스스로 그냥 포기할 경우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도 할 수 없고 하니까 결국 유치권은 소멸되는 거죠.
예, 유치권을 취득하면은 모든 자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럴 때는 그 경락인에게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락이 되고 경매 대금을 다 완납해서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예. 왜냐하면은 그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이제 압류의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압류가 되면은 그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이 금지가 돼요. 근데 유치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그 처분 행위거든요. 일종의.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보면은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소유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한 경우 이것도 유치권 취득은 점유는 그 이전입니다만 유치권 취득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죠. 예. 그다음에 공사대금 채권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취득했으나 점유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취득한 경우, 예, 이 경우도 결국 유치권은 예,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취득된 거죠. 그리고 점유자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경유돼 있음을 몰랐고 그에 대해서 과실이 없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가압류 등기, 압류 등기가 아니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곧 압류 등기인데 가압류 등기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후 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목적물이 매각되더라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 압류 등기보다는 전이니까요. 그리고 이 유치권이 남용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뭐 다른 권리들도 일반적으로 그런데요. 어떤 경우가 남용이냐, 예,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고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채무자 갑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을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순위 근저당권자가 병이었어요. 근데 병이 이 채무자 갑과 그 후에 이제 건물 일부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있던 중 을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그러니까 1순위 근저당권자가 신청해서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유치권자이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이 유치권 남용이다 이렇게 판례를 받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일단 권리가 있는데 그걸 남용이라고 해가지고 권리를 인정 안 해주려면 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상 아주 이제 그 어, 아주 그 신의 측에 반하는 정도의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채무자가 채무 초과의 상태에 이미 빠졌거나 그러한 상태가 임박함으로써 채권자가 원래라면 자기 채권에 충분한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1순위 저당권으로 이제 남을 게 별로 없어진 상황인데 2순위 저당권자 자기로서는 이제 만족을 받을 수 없어요. 정상적인 상황으로는. 그래서 이미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저당권 기타 담보 물건이 설정돼 있어서 유치권을 성립되면은 저당권자 등이 그 채권 만족상의 불이익을 입을 것을 잘 알면서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선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자가 있으면은 경락을 받은 사람이 결국 유치권 때문에 제대로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 대금이 낮아지겠죠, 되겠죠. 경락 대금이 누가 잘 안 살려고 하니까 유치권자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목적물의 교환 가치에 대해서 미리 저당권을 취득했던 사람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 훨씬 낮아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당권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당권자 등이 불이익을 입을 것을 잘 알면서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하여 이런 취약한 재정적 지위는 채무자와 사이에 의도적으로 유치권의 성립 욕구를 충족하는 내용 거래를 일으키고 그에 기하여 목적물을 점유하게 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하였다면 예,
유치권을 저당권자 등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나 신의 측에 반하는 권리 행사 또는 권리 남용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예, 이런 게 있습니다.